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에 이어서 검찰에서도 무혐의 종결인데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고 최재형 목사가 건넨 명품 가방이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 적용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면 소위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묻힐 것 같습니다. 김 여사 비공개 출장 조사에 대해 이원석 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 지시를 했지만 수사 결과가 다 나오도록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는 면담 조사도 없었습니다. 오늘 야당의 특검법 수용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8월 2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그 남자는 달랐어요. 피컷 먹는 남자. 잘해, 뭐든. 특허받은 포뮬라로 남성 활력을 높여주니까 남자의 성공 테크닉 정관장 RX진 B컵. 주 한국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 정관장 RX진 B컵 광고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무더운 여름 봉화의 국립청옥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분이 많으시다는데요. 국립청옥산 자연휴양림 신호일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기차 화재 얘기 계속해 볼 텐데 자, 이 공포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 거부 운동마저 발생하고 있다는데 자,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종의 이 전기차 공포, 부정적인 시각을 우리가 전기차 포비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것이 아파트마다 지금 번지고 있으면서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를 주차를 못 시키게 만든다든지 아예 충전기를 못 쓰게 붙여놓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아픈 사람이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었는데 전기차를 몬다는 이유로 주차도 못하고 진료를 못 받은 이런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고요. 그래요. 또 심지어는 이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전기차 테러라고 해서 사이드 미러를 부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생기는 게 좀 고민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좀 더 다른 종합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 다음 달 초에나 나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에 전기차는 그 지하 주차장에 세우지 말라는 그런 안내 방송까지 나오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전기차 운전하시는 분들 마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좀 죄인이 된 듯한 그런 기분도 들 것 같고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자, 맞습니다. 지금 그런 고민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는 한 60만 명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파란색 번호판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친환경차를 운전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렇죠. 확 변하면서 눈치도 보고 있고 주차도 못하고 충전도 못하는 그러니까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죠. 소유자들도 아니 정부가 촉진해서 이거를 끌고 기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제대로 내놓지 않다 보니까 그 피해를 국민들이 받고 있고 전기차 소유자들이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더더욱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 주차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지하 충전기도 이렇게 설치가 된 곳도 많고 그럼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전기차 포비아는 대한민국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예상이 됐던 부분들인데 이 도심지의 70% 이상의 아파트 같은 집단 거주지 특성이 가장 높은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결국은 지상에 땅이 없다 보니까 지하로 내려가서 주차시키고 충전시키는 방법은 필연적인 거고 이 부분을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기차 포비아를 없애는 직접적인 방법은
일단 예방 차원의 전기차의 화재를 급감시키는 방법이 일단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이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진화 방법을 좀 개선시켜서 빨리 끌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지금 포비아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기 때문에 예. 이 정부의 종합 대책에 이 부분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야지 다른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되면 추상적인 부분들이 대책에 나오게 되면은 그 포비아를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든 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종합 대책이 지금 뭐 마련 중인 거죠? 근데 아직 안 나오고 있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마련 중에 있는데 좀 더 전문가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도 지금 전기차 협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 자문부터 각종 칼럼이나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예방 차원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원인에는 과충전, 과방전을 좀 줄이고 또 배터리 셀의 분량을 줄이고 또 이 전기차 소유자들한테도 실제로 내연기관차고 운행할 때 틀리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해주고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차는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과속 방지턱 바닥 치지 마세요. 또 침수도로도 내연기관차보다도 이 물의 침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찾으세요. 또 저전선으로 충전하지 마세요. 등등 이런 말씀드렸는데, 예. 이런 거 말씀드린 이유가 전기차를 내연기관차 같이 거칠게 운행을 하게 되면은 특히 배터리 셀 같은 경우가 불량이 생겨서 노후화된 전기차에 불이 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생긴 그 용인에서 전기차 불난 경우도 7년이 되는 전조 현상도 없고 전에 이상이 전혀 없던 차였는데 예. 7년 만에 불이 난 거거든요. 아유. 점차 노후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전기차 운영자들도 좀 더 조심스러운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종합 대책, 특히 배터리 셀의 불량은 뭐 전수 검사를 해서 인증제를 진행하고, 또 과충전에 대한 것들도 요새 충전율을 약간 낮추는 방법도 예.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예.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아예 전기차의 그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종합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한 가지는 예. 이 혹시 지하 공간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끌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스프링클러 설치를 제대로 한다든지, 예. 또 전기차 주차 공간을 몇 대마다 차단벽, 즉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또는 경서형 소방차도 도입해서 지하에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렇죠. 예. 뭐 질식 스와프나 이동용 수조를 쓸 수 있게 만든다든지 등등 다양한 종합적인 대책, 또 CCTV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감시 기능도 넣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이거를 융합적으로 얼마큼 하느냐가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부의 종합 대책가 하루빨리 좀 나와야 되겠고, 자,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제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혹시 뭐 대책이 나온 게 있나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지자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발표를 했어요. 예. 물론 저도 자문해주는 입장에서 예. 예를 들어서 일단 아파트마다 권고해서 90% 미만으로 충전하세요. 저 같으면은 제가 80% 할 겁니다. 왜냐? 그래요? 충전율을 낮추면 낮출수록 이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효율이 좋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네. 불이 날 수 있는 확률을 낮춰주고, 그렇죠. 열폭주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낮춰주는 게 충전율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80% 충전하면서 다니면 안전도가 훨씬 더 보강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90% 미만을 아파트마다 입대 위에 권고를 해서 차에 대한 주차를 좀 더 신경을 써라라는 부분들, 네. 또 그 밖에 공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기는 뭐 80% 급속이 보통 끊어지거든요. 예. 뭐 이런 것들을 지시한다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대책을 먼저 우선적으로 내놨고,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각각 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늦어져요, 너무. 다음 달 초에 그러니까요. 종합대책 발표한다 그러는데 이미 전기차 포비아는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거리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좀 너무 늦장 부리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과충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 김필수 교수님은 90%도 아니고 80%까지만 충전하자, 이런 입장이신데, 근데 또 한 가지 생각되는 게, 전기차 하면은 또 운행거리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80%만 충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행거리도 그만큼 짧아질 텐데, 그 정도는 감소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요. 장거리 뛸 때만 이 주행거리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지, 일반 내연기관차도 100% 충전, 100% 가득 주유를 하는 것보다 한 87, 80 정도 넣는 게 무게도 가볍고 차에도 별로 영향이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 차와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약 80% 충전, 지금부터 비상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 낮춰서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좋다는 것은 이미 다 입증이 되고, 워낙 많은 사례나
리포트까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그 정도를 낮추면서 다니게 되면은 효과가 있고, 특히 도심지에서 1가구 2차량에서 장거리용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낮춰서 충전하고 다녀도 좋을 것 같아서, 물론 네. 이제 전기차의 수명을 위해서는, 배터리 수명을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20%까지 최대로 쓰고 100%까지 충전하고, 그거는 한 번씩은 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배터리 셀의 밸런스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필요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예. 그렇게 해주고, 평상시에는 약 80%가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관리를 해야 되겠군요. 한 달에 한 번 네. 정도는 한 100% 완충을 하고 나머지는 다 80% 정도만 충전을 해라. 근데 제가 네. 오늘 기사인가요? 제가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현대 기아차에서 이 전기차 화재 과충전이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밝힌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혹시 이 근데 기사 그런 보셨습니까? 부분들은 예. 별로 좋은 홍보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현대차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다들 그럽니다.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은요. 예. 제작사는 우리 책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배터리는 우리 책임 없다고 얘기해요. 결국 아무도 책임자가 없는데 불을 왜 납니까? 불은 지금 3개월 사이에, 얼마 전에 공공기관에서 발표했지만은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 화재가 이제 약간 적었었거든요. 예. 근데 몇 개월 사이는 내연기관차를 훨씬 더 상해해서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중요한 부분들은 제작사나 배터리사 모두 책임이 없대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홍보 방법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현대차한테도 언급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좀 너무 과도하게 면피용으로 얘기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포비아를 낮출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상태에서 우리 차 안전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웃겨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은 왜 납니까, 그러면은? 예. 그러면 결국 소비자가 차 거칠게 운영했다, 거기다 책임 묻겠다는 뜻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대책은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제가 전기차 협회장을 맡고 있고 공공 측면에서 많이 잠을 해주고 있지만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홍보 방법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가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배터리 산업 아주 강국 아니겠습니까? 선두주자인데 요즘 이렇게 전기차 화재에 자꾸 이렇게 공포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 전기차 시장 이렇게 커지고 기술도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좀 뒤처지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들고, 최근에 보면 왜 전기차 캐즘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요. 모르시는 네. 분들을 위해서 이 전기차 캐즘이 이게 어떤 현상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원래 캐즘이라는 용어는 지질학에서 층이 완전히 닳는 부분들을 캐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걸 인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캐즘은 뭐냐면은 전기차가 5년 동안 성장 지속을 굉장히 잘했지 않습니까? 급속도로 했죠. 성장 속의 일시적인 지체 현상을 캐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작년 후반부터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는 현상을 캐즘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얼마큼 갈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3년에서 4년은 갈 거예요. 문제는 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전기차 포비아까지 우리나라는 겹치는 거고, 그러네. 대한민국만 포비아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외국에서는 박수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전기차가 선두주자로서 글로벌 시장에 위력을 떨치기 시작을 했는데 다른 경쟁 국가나 경쟁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껄끄러운 거예요. 근데 포비아가 생기게 되면은 주춤하고 성장이 안 되다 보면은 제작사도 이 경쟁력을 잃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포비아가 확산되길 원하는 게 외국사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지금 포비아는 빨리 극복을 해서 전기차는 필연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이 긍정적으로 확산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회복을 해서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움직여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남일 같이 보지 말고 좀 더 체계적으로 빨리 이 포비아를 없앨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고, 산학 연구원 머리를 맞대고 이 대책을 통해서 포비아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거니까 그걸 좀 강조를 하시는 거고. 자, 이건 또 전기차 화재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텐데, 최근 용인에서 운전자 오작동으로 전기차가 카페로 돌진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오작동 원인으로 전기차만의 독특한 원 페달 드라이빙을 지적하고 있다는데, 우선 이 원 페달 드라이빙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전기차 운전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원 페달이라는 게 페달 하나만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자동 변속기 있는 차량 보면은 브레이크하고 가속 페달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전기차는 이 가속 페달 밟다가 발을 띄면은요. 예. 이 제동 효과가 있어요. 제동 효과라는 게 브레이크를 내가 안 잡았는데도 차가 감속이 확 많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회생 제동이라고 해서
이 차에 가속 페달에서 밟을 때면은 차가 움직였던 관성을 이용을 해서 회생 제동을 해서 에너지를 다시 전기 생산해서 배터리에다가 재충전시키는 걸 회생 제동이라고 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 보니까 전기차 운전할 때 가속 페달에서 발 뛰면은 이 제동 효과가 생겨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과속 방지턱 지날 때 우리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과속 방지턱에 나오면 가속 페달 밟다 발을 띄어서 브레이크를 밟지 브레이크를 않습니까? 밟죠. 예. 근데 전기차는 이 과속 방지턱에 나오면 가속 페달 밟다가 발을 띄면은요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충분히 속도를 늦출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가속 페달만 밟는 완페달 하나만 쓴 걸 완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진짜 내연기관차는 두 개를 쓰다가 하나만 쓰다 보니까 혼동을 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막상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때 본인이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전기차는 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같은 가속 페달 밟는 정도를 밟더라도 튕겨나가는 제로백, 튕겨나가는 가속력이 굉장히 뛰어난 게 전기차예요. 예.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밟질 않고 가속 페달의 정도의 극가속 특성이 높다 보니까 전기차가 튕겨나가서 이번에 이용인에서 카페에 튕겨나가서 사람이 뭐 크게 안 다쳐서 천만다행인데 이런 사고가 많이 급증하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그런 특성이 있군요. 그러니까 내연차 같은 경우는 가속 페달 밟다가 떼도 어느 정도 계속 가잖아요.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차츰 네. 낮아지는데 전기차는 감속이 굉장히 크군요. 그러니까 페달만 떼도.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안 밟아요. 예.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그게 또 습관화되다가 그래서 집에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전기차는 완페달, 내연기관 투페달 써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안 하면 또 혼동이 되잖아요. 예. 거기다가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많은 사고가 페달 오조작이거든요. 가속 페달 브레이크를 혼동해서 밟는 경우도 이것까지 융합적으로 겹치다 보니까 사고의 비율이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우려가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기차 화재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입니다. 오늘은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부지런한 K 사장님, 로빈 씨, 오늘 많이 바쁘세요? 한국인은 밥심인데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할 땐 하는 프로 직장인 로렌 씨, 일하면서 제일 기쁜 순간은? 퇴근할 때? 윙크장인 트로트 가수 레오 씨, 어쩌다 트로트를 하게 됐어요? 한국의 흥에 반했죠. 여러분도 이런 멋진 이웃들과 함께 살고 계시죠?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막 지났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청옥산 자연휴양림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봉화에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인데요. 무더운 여름을 맞아서 이곳에서 피서를 즐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아보죠. 국립청옥산 자연휴양림 신오일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신오일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국립청옥산 자연휴양림 찾는 분이 최근에 많다고 들었는데요. 자,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예,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희 휴양림은 태백산 줄기 해발 1277m의 청옥산 기슭 8m 지점에 위치한 국립청옥산 자연휴양림 1991년 8월에 개장했습니다. 네. 네, 휴양림의 주변 수목은 잣나무와 소나무, 낙엽송 등 40여 종에 달하는 침효수와 하류수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예. 아름드리 나무로 만든 숲그늘이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이렇게 해주고 있어 캠핑 매니아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해발 800m 지점에 있는 예. 지난 91년에 개장한 휴양림이 되겠습니다. 800m 지점에 있으면 요즘 같은 날씨에도 좀 선선하지 않나요? 굉장히 지금 선선합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여름에 예. 지난 여름에 한 35도 이렇게 정도 이렇게 외부 온도로 갔을 때 예. 저희는 이제 계곡 부위에는 뭐 한 28도 정도. 28도요? 네, 아주 뭐 선선한 그런 곳이어서 그렇네요. 굉장히 찾는 분들이 많고 또 800m 지점이다 보니까 예. 그런 어떤 또 이 시원한 그 느낌 이런 게 굉장히 좀 좋은 게 느껴지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야, 다른 지역 다 35도, 6도 그렇게 되는데 거기는 28도. 그러면 아침에 최저 기온은 몇 도 정도나 돼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뭐 한 26도, 25도 이렇게 지금 최저 기온이 네. 그렇게 낮지는 않네요, 그러면? 네. 아,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청옥산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궁금한데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 이름의 유래는 지금은 보기 힘든 산나물 청옥이 많이 자라서 네. 붙여졌다는 설과 예. 산날에 저희들이 그 옥광산이 있습니다. 아. 그 옥광산에서 푸른 옥이 많이 나와서 뭐 지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산 아래에 네. 옥광산이 있군요. 네. 여기 지금 뭐 채굴을 하고 있습니까? 옥광산에서? 아니, 지금은 채굴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폐쇄됐고. 예. 네. 아, 그러니까 산나물 청옥이라는 게 많아서 청옥산이다. 이런 유래가 있고 푸른 옥이 많이 나는 그런 옥광산이 있어서 청옥이다. 예. 이런 설이 있습니다. 자, 청옥산 자연휴양림에는 무림당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곳은 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청옥산 자연휴양림에는 국가 그 산림문화자산 제2018-5호인 무림당이 있습니다. 네. 네, 무림당은 1986년도에 지어진 목조 건물로 저희 그 산림 작업하시던 분들, 근로자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희 이제 민둥산을 아름답고 푸른 숲으로 가꾸기 위해서 숙식하며 이제 머물렀던 그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예. 예. 이곳 청옥산 자연휴양림에는 조선 기원이 되는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숲과 나무를 어루만지는 집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좀 갖고 있고요. 예. 예, 현재 무림당에는 10대, 11대 그 산림 청량을 지내신 정채진 씨 친필 현판이가 최초 무림당 사진이 이제 있습니다. 예. 그 나무 가꾸는 마음이라는 글씨가 보존되어 있고요. 예. 나무 가꾸는 마음, 이 글의 의미는 나무가 주는 혜택과 가꾸는 자세, 뭐 산림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산림을 정말 사랑하는 곳이군요. 나무 가꾸는 마음, 숲과 네. 나무를 어루만지는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무림당입니다. 자, 청옥산 자연휴양림은 야영하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저희 휴양림은 정말 야영하기가 참 좋은 휴양림으로 네. 저희 캠핑장 5성급 호텔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 캠핑장계의 예. 5성급 네, 호텔이다. 네.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야영 시설로는 저희가 오토 캠핑장이 지금 57면이고 야영 데크 9면, 노지 야영장 3면,
총 69면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오토 캠핑장에는 전기가 제공되고 있고 그 상시 온수가 사용이 가능해서 겨울에도 이제 야영을 하기 위해서 찾는 야영객들이 좀 많습니다. 아, 겨울에도요? 네네. 또 그 밖에 뭐 쾌적한 야영을 위해서 뭐 설치된 편의시설이 있는데요. 예. 저희 샤워장과 화장실, 치사장이 함께하는 위생 복합시설 2동과 야외 화장실 5동, 치사장 5동, 별도 샤워장 1동이 이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편의 시설을 완벽하게 갖췄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청옥산 자연휴양림이 지난 1991년에 개장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얼추 33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뭐 네. 그동안에 뭐 보수 공사라든지 뭐 리모델링 이런 걸 좀 하셨나 보네요. 시설이 네, 좀 계속 그렇게 좀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그 야영객의 어떤 그런 뭐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반영해서 예. 수시로 이렇게 좀 변화를 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혀 네. 노후화되어 있지는 않다. 지금은 네. 그런 거죠. 예. 네. 자, 5성급 호텔 캠핑장의 5성급 호텔 네, 청옥산 그렇습니다. 자연휴양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야영을 하다 보면 주변 그 산책로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좀 조성이 잘 돼 있습니까? 예, 저희 휴양림 내에서는 그 1.4km의 그 산책 코스와 예. 2km 정도 되는 그 우리가 임도가 있는데요. 예. 굉장히 그 주변 환경이 이 숲이 한 80여 종의 수목들이 질비하게 이제 어우러져 있어갖고 예. 이제 이게 높낮이가 심하지 않는 그런 곳이어서 남녀노소가 누구라도 이제 산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한 우리 휴양림에는 숲 해설가 분들이 있어 3월부터 11월까지는 숲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즐거운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군요. 1.4km 산책 코스가 있고 2km의 순환 임도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거죠? 예, 따로따로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총 3.4km 정도 이제 산책을 쭉 할 수가 있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늘도 이렇게 많이 우거져 있습니까? 거의 지금 뭐 그늘 터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우거져 있군요. 네, 우거져 수목들이. 있습니다. 예. 자, 여름에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청옥산 자연휴양림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마다의 특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휴양림에는 이 계절마다 특성을 볼 수 있는데요. 예. 봄에는 이렇게 좀 이 산책로라든가 이게 우리 그 임도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가 정말 만발합니다. 네, 이게 뭐 야생화. 엄청나게 그냥 와서 그 사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세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그리고 여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대야가 없고 정말 시원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 바깥 곳은 지금 열대야라고 지금 하시는데 예. 여기 들어오시면은 그 시원한 걸 정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팀장님, 아까 아침에 최저 기온이 25도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26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열대야인데요? 25도, 6도면. 그 아래 아닌가요? 혹시 지금? 지금 현재는 네. 지금 23도 지금 그렇게 제가 현재는 23도. 예, 예. 지금 바깥에가 35도일 때. 예. 예, 그때 이제 뭐 33도 이럴 때 저희 온도가 지금 막 25도, 26도 정도 아침에 이제 새벽이 아니고 아침에 온도가 지금 그렇게 예. 열대야가 없습니까? 1년 내내? 그러면? 없습니다. 저희 계곡 쪽에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여름엔 그렇고 가을에는요? 가을에는 저희들이 또 이렇게 뭐 침엽수와 이렇게 하엽수가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서 그냥 좀 이 낮은 쪽에는 이게 하엽수가 이제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 단풍이 굉장히 좀 아름답고 좋습니다. 예. 그래갖고 또 이렇게 특히 저희 겨울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쪽이 좀 이 태백 쪽에 가깝다 보니까 이게 눈이 굉장히 좀 많이 오고요. 그러니까 설경이 완전히 장관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영주라든가 안동에서 이런 일부러 그냥 야영을 하지 않고 눈을 이렇게 보러 설경을 보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봄에는 야생화가 만발하고 여름에는
열대 없는 아주 시원한 휴양지고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이 장관이 되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팀장님, 네. 우리 저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는데 청옥산 자연휴양림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청한 숲과 계곡을 품은 이 청옥산 자연휴양림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연리 영주에서 태백간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해발 1277m 청옥산을 주봉으로 하는 계곡부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용하는 방법은 숲나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예. 예약 시는 이제 비수기 이 주중은 선착순이고요. 주말과 성수기는 추천제 기간에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시고 숲나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참여마당 자주 하는 질문에서 기간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요즘에는 미리미리 좀 신청을 하셔야 되겠군요. 예약을. 그럼요. 예. 네. 봉화 군내 읍내에서요. 네. 한 몇 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까? 봉화 읍내에서 한 40분. 한 40분 정도. 예. 그렇군요. 예. 며칠 정해져 가야 됩니다. 예. 오늘 청옥산 자연휴양림 알아봤습니다. 국립청옥산 자연휴양림 신호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자, 네. 먼저 대통령 지지율 추세 좀 변화된 게 있나요? 네,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광복절 논란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15일을 제외하고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0.7%로 직전 조사보다 추가 하락을 했고요. 부정평가는 65.4%로 더 올라갔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그리고 60대에서 추가적인 큰 폭으로 하락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총선 이후에는 조금 그래도 박스권은 유지하는 추세였거든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대체로 이제 30%대 초중반대 정도는 유지가 됐는데 30.7%가 되면 다음 조사에서 20%대로 하락할 수 있는 이 우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이 광복절 논란, 그러니까 대구 경북 또 60대 이 지지층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광복회 해장가의 마찰, 또 신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관련된 임명.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건국절 논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번지는 양상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에도 광복절 행사가 반쪽짜리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리얼미터가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이 다른 여론조사보다는 좀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0%가 또 유선 전화가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그럼 아무래도 무선 전화 조사보다는 자동응답 조사가 됐든 전화 면접 조사가 됐든 조금은 더 그래도 지지율이 좀 괜찮게 나오는 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역시 광복절 논란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이고 정당 지지율도 뭐 변화가 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날짜가 조금 다릅니다. 14일과 16일 양일간 실시된 조사 결과이고 다른 조사 개요는 동일한데요. 이 컨벤션 효과라는 5글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을 했지만 국민의힘 하락은 더 큰 폭입니다. 직전 조사에서는 37.8%였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번 조사에서는 31%로 나타났고요. 민주당은 컨벤션 효과, 전당대회 초중반에는 그다지 주목을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 의원님은 너무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니냐 이런 또 해석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직전 조사의 30%대보다 큰 표로 올라간 42.2%로 이번 조사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보다는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결과입니다. 그렇네요. 컨벤션 효과를 놓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빠졌고 네. 오히려 민주당은 전당대회의 막판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전현희 최고위원이 2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한준호 최고위원이 3위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현주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포함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이런 현상, 그 정봉주 후보자가 낙선할 것을 예상하는 사람도 그렇게 그다지 많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현상까지 포함을 한다면 다분히 이 전당대회 컨벤션 물론 이제 국민의힘은 강복절 논란을 빚은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의 대구 경북과 또 60대 전통적인 이 보수 지지 기반에서도 타격을 입은 결과로 네.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컨벤션 효과의 영향으로 민주당 급등, 국민의힘 급락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또 민주당 지지층, 진보 지지층에서 또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그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허인국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우리가 이제 정당 지지율 조사할 때 보면 이제 보수나 또 진보가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큰 숫자의 차이는 아닙니다만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숫자로 보면 1,005명 정당 지지율 조사인데 네. 조금 더 그 숫자가 진보가 좀 더 많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민주당 전당대회 간단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깜짝 놀란 게 이재명 대표 득표율이 제 기억으로는 제가 분명히 배종찬 소장에게 물어봤거든요. 한 달도 그 이전에 얼마 나올 것이냐 물어보니까 보통 평론가들은 뭐 압도적으로 나올 겁니다. 뭐 이 정도 하는데 89.9 나올 겁니다 하셨잖아요. 이 방송에서. 그런데 중요한 게 지난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이런 거 합산하기 전까지 정확히 이재명 대표 득표율이 89.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일단, 최종 득표는 물론 85.4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거 하나 놀랐고. 자, 그 다음에, 대표 선거는 그렇고, 최고위원 선거가 아주 역대급, 최고위원 선거가 됐고, 지금 불러드리자면 등수대로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이 순서대로 5명이 됐고, 정봉주 후보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자, 여기서 또 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봉주 후보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제 명파리 발언 그리고 이어서 또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 발언 때문에 그 전에 지난주에 3위였나요? 2위였나요? 여기서 이제 6위로 그렇죠. 밀려났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17일 서울 경선까지는 서울 경선에서는 3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 이후에 졌던 추가적인 투표 그리고 ARS 투표에서 완전히 뒤집어졌고 그 표는 이현주 후보자 쪽으로 가서 이현주 의원이 최고위원이 됐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늘 이제 배종찬 소장이 잘 예측했냐 안 했냐 이걸 논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한국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실제로 명팔이 12일 기자회견 있기 전에 제가 그대로 4명은 적중을 했죠. 한 사람 틀린 게 이제 정봉주 후보자인데 정봉주 후보자는 그때 명파리와 관련된 발언을 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12일 명파리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정봉주 후보자도 5명에 포함될 수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되죠. 2등 아니면 3등으로 됐겠죠.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분석을 해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와 얼마나 협력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던 전당대회였고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그 이 순위가 정해지지 않았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또 전현희 최고위원은 더군다나 또 이제 청문회에서 김건희 살인자 이 부분을 또 언급했던 것이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작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도 그렇고 한준호 최고위원은 또 MBC 출신이고요. 그 부분도 작동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특히 이제 김병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 육사 40기 출신인데 바로 또 김용현 신임 국방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계엄령 관련된 발언을 한 것도 또 당원들에게는 작동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런 발언들이 좀 과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있는 사실 그대로만 팩트만 말씀드리면 당원들에게는 작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래서 그만큼
이 전당대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 관련된 내용들. 심지어는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은 수석 최고위원이 됐죠. 예.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 본부장이 되겠다. 이게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죠. 예.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최고위원 경선 한편의 드라마였다는 게 왜 그러냐면 1등 했던 김민석 후보가 이제 18%인데 자, 2등부터요. 소수점 다 떼놓고 전현희 15, 한준호 14, 김병주 13, 이현주 12, 정공주 11. 야, 이랬던 적이 있었나. 예, 정말, 예,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예. 각본 없는 드라마. 보는 사람들은 참 재밌게 봤고, 예. 이현주 후보는 정말 죽다 살았다. 예, 반사 이익을 좀 얻었고요. 자, 이재명 한동훈 회동이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죠? 예, 25일에 있는데, 네. 자,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지금 뭐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 어제 나왔던 뉴스죠. 이제 생방송 하자. 이걸 또 예. 갖고 나왔는데, 자,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자, 이재명 대표가 생방송 이거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꽤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콘텐츠가 많고 경험도 많고 말솜씨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손해 볼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당장 어느 방송사에서 하느냐부터, 왜냐하면 이게 줄다리기인데 그 줄다리기에서 실질적인 게 지금 물밑입상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요일 전까지 나오느냐,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예. 이제 이유를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번 회담을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 이유가 뭘까? 또 생방송을 이야기한 건 그만큼 한동훈 대표는 주목 효과를 노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그럼 이걸 견인하기 위해서는 생중계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틀어놓겠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좀 시선을 좀 끌어당겨서 잡겠다. 이런 이야기를 되고, 물론 이재명 대표도 워낙 뭐 달변이기 때문에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예. 오히려 훨씬 더 여유 있게 회담에 임해야 되고 좀 더 비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너무 최상병과 관련된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또 다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목소리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그것이 얼마나 공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그거는 이제 찬반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서 핵심은 이 부분일 겁니다. 3대 빅 의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5만 원이고요. 25만 원. 그다음에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 세 번째는 이제 금투세인데 이게 사실 허한구 앵커나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이게 첫 번째 만남에서 타결될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동훈 대표의 생중계 주장은 특검법이나 청문회와 관련해서 뭔가 좀 한동훈 대표가 작정하고 정쟁이라든지 또는 얼마 전에 이제 전당대회 중에 나왔던 전현희 최고위원의 뭐 살인자 발언이라든지 네. 계엄령 발언 이런 것들을 좀 더 부각시키면서 한동훈 대표의 지지층에 대한 주목 효과를 좀 더 높이려고 하는 차원 아닐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민생이 중요한데 첫 만남에서 얼마나 좀 실질적인 게 나올 수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세 가지 의제 대표적으로 25만 원, 최상병, 금투세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글쎄요. 이 중에서 어떤 합의, 성과, 결과물이 나올지는 좀 의문이다. 자칫하면 한동훈 대표 존재감만 좀 확인시켜주는 그런 회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있다는 거. 자, 몇 가지만 좀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김건희 여사 디올백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권익위에서 이제 종결 처리했고 오늘 뉴스였죠. 중앙지검에서도 무혐의 종결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네. 자, 이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라고는 예상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특별한 목소리가 안 나와요.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전현희 최고위원이 한 발언 등등을 또 기점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정쟁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차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 수사는 검찰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되고 뭐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종결되려면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이제 근거 있게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런데 어느 순간은 이게 이제 정쟁화되면서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일단락 되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전개된 거죠. 지금 보면은 한동훈 대표도 최상병 특검은 이야기하지만 또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할 때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냐면 이재명 대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또 의식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 또 당 내에서도 지난 전당대회 때도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매듭 지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한동훈표 최상병 특검법 있잖아요. 예. 자,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제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뭐 당내 뭐 반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결국은 발의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세요? 당장이 쉽지 않다. 더군다나 이제 일종의 예고편처럼 말씀드리면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한 게 최상병 특검법이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제3자 추천안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또 추가적으로 제보 관련된 그 수사 부분도 특검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의사표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번 25일 모임에서 두 대표가 기자들 앞에 서서 이거 타결됐다. 특검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안으로 국민의힘에서 주도적으로 발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 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부분이 최대 관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도 국민들의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오면 그제서야 이제 특검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라고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무작정 전개해 나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상을 보면.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는 전개할 마음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이번 회담이나 뭐 일주일 이내 또는 민주당에서 요구한 열흘 이내 이렇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거죠. 당분간은 어렵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좀 돌아서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도 좀 되네요. 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는 공식 발언을 하고 항전 의지를 높여야 된다. 이런 발언을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국가 세력은 우리가 이전에 듣던 이념 카르텔 또 홍문도 장군의 흉상 이전과 맥락을 같이 하거든요. 이른바 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을 요약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면 첫 번째로는 대통령의 이념적인 방향 자체가 총선 이전이나 임기 초로 돌아갔다. 두 번째,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분은 지지층들을 결집하겠다. 왜냐하면 반국가적 세력이라는 것이 결국 북한과 더 각을 세우는 것이 될 것이고 그래서 8.15 통일 독트린이 북한의 주민들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당장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간이니 그러면 대통령은 지지율 걱정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도 특별하게 뭔가 뾰족하게 진전되는 건 없거든요. 뭐냐? 대통령은 적어도 30% 정도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보수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단단한 판단이 서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0%를 위한 국정을 해나가기다. 정말 국민으로서 슬픈 얘기네요. 자,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